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7월 문제풀이반 개강하는 날인데요. 비가 와서 좋은 징조입니다. 뭐든. 그래서 즐겁게 비가 안 와가지고 그랬다고 하는데 온다고 하니 좋은 일이니 즐거운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고요. 근데 지금 교재 구매 못 하신 쌤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준비를 미처 다 못해가지고 교재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혹시 못 구매하신 쌤들은 전반부에 지금 조금만 복사해서 없으신 쌤들은 바로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받으신 걸로 보시고 이어서 바로 입고 될 테니까 그때로 구매해서 계속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자, 7, 8월 저희 시작하면서 일단 오늘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7, 8월 전반적인 강의 어떻게 돌아가게 되는지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강의 시작을 할게요. 일단 7, 8월 교재는 문제집이 하나 있고요. 문제집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서브노트 해서 저희가 지금 5, 6월부터 해서 계속 같이 봐오고 있는 그 자료집이 있는데요. 작년 거 보셨던 쌤들도 작년 거 보셔도 큰 무리 없고요. 그 다음에 혹시 서브노트를 보는 게 내가 따로 뭔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보는 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쌤들은 원래 기존에 쓰고 계셨던 내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었던 자료나 그리고 1, 2, 3, 4에 보셨던 그 이론 교재들, 이론 자료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셔도 큰 무리는 없어요. 대신에 제가 페이지를 딱딱 찍어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불편하신 부분이 있겠지만 그 내용 영역들을 따라가실 수만 있으면 아마 크게 무리는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쌤 자리가 없으시죠? 그죠? 찾아보면 예, 어딘가. 그죠.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그래서 그 서브노트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저희가 문제를 풀거나 자료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이론들을 살펴봐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그때그때 자료를 드릴 수도 있지만, 드리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같이 보기에 편한 항목들 같은 경우에는 서브노트를 가지고 볼 거거든요. 근데 이 서브노트는 저희가 11월까지 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90, 11월 강의에서도 보조 교재로는 서브노트 계속 같이 쓸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를 2개를 받으셨을 거예요. 일단 자료가 하나가 강의 안내, 그리고 하나가 교육복지우선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부가 자료가 있는데요. 이 교보구 자료는 좀 이따가 문제를 풀면서 문제 관련해서 같이 보게 될 자료고, 지금은 먼저 강의 계획서 보시면서 강의 안내부터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에 연간 계획서가 있습니다. 강의가 진행되면 될수록 점점 짧아집니다. 그렇죠. 남은 것들만 보이니까 이제 7월부터 11월까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 확실히 그런 건 아니지만 11월 25일쯤 시험을 본다 그러면 저희가 시험 일정이나 이런 걸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이따 그러니까 강의 일정이나 그런 부분들은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7, 8월, 9, 10월, 11월 이렇게 남아 있네요. 즐겁죠. 7, 8월은 저희가 이 문제집을 중심으로 수업을 하게 돼요.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을 함께 풀면서. 그래서 본 수업 시간에는 문제를 많이 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지는 않고요. 제가 풀이를 할 거예요. 그래야 조금 더 많은 그 문제들과 자료들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수업 시간에 쌤들이 그 문제를 직접 풀지는 않으시고 사전에 그러면 이제 예습 간단하게 하시는 의미로 대략 다음 주에 혹은 다음 시간에 한 몇 개 정도 문제가 나갈 것 같다. 그럼 그 정도 미리 한번 풀어보시는 정도.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도 너무 자세하게 풀로 다 서술하실 필요는 없어요. 꼭 그러실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키워드 중심으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이런 거겠구나. 그러면 그 키워드를 구조화한
그 개요 정도 수준에서 서술하셔도 큰 무리는 없으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예습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예습해 오시면 되고 본 수업 시간에는 그 풀어오신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좀 방향을 잡아서 문제를 풀고 관련되는 자료를 좀 더 자세히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5월 강의 들으셨던 쌤들은 대충 알고 계시겠지만 5월은 문제가 훨씬 더 많았어요. 문제 개수가 훨씬 더 많고 객관식 기출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진도를 허덕허덕 하면서 매번 문제들을 열심히 나갔잖아요. 그래서 개별 문제들과 관련되는 이론들을 되게 상세하게 보지는 못해요. 근데 7, 8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더 하나하나 이론들, 문제로 다루게 되는 세부 사항들, 개별 이론들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니까 아무래도 그 재미를 느끼는 포인트가 다르긴 한데 7, 8월 강의가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재밌을 겁니다. 아니라고요? 앞에서 바로 그죠? 하면 재밌어요. 그죠?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될 거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모의고사가 4번 있습니다. 7, 8월에 모의고사가 4번 있는데 4번 있으려면 2주에 한 번씩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첨삭할 시간도 필요하니까 일주일은 첨삭을 해야 다음 주에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언제 모의고사를 보겠습니까? 예, 오늘 아니면 내일 보겠죠. 그래서 오늘은 아니고요. 그죠? 마음의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오늘은 아니고 내일 봅니다. 내일 모의고사를 하나 볼 거고 풀이를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첨삭을 한 다음에 다음 주에 드릴 거고 그거에 가지고 개별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모의고사 첨삭은 4번. 그래서 모의고사를 현장에서 보시는 건 4번을 보시게 될 거고 거기에 대한 개별 첨삭도 4번 이루어지게 됩니다. 개별 상담은 2번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패턴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강 선생님들은 개별 상담은 따로 없는데요. 개별 첨삭이 메일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고 주고받게 되기 때문에 이건 첨삭 모의고사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내일 보게 되는 모의고사처럼 첨삭을 하게 되는 모의고사는 써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첨삭을 해서 다시 메일로 돌려드립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첨삭이랑 모의고사 푸는 건 똑같으니까 똑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강쌤들 가끔 궁금해 하시는데 메일 모의고사 보내실 때는 제일 좋은 거는 실제로 손으로 쓰신 답안을 스캔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그게 조금 여의치 않으신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는 것, 사진이란다. 쓰신 다음에 워드로, 그러니까 문서 파일로 옮기셔서 보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안 되는 거는 뭐냐면 바로 문서로 작성하시는 거 있잖아요. 내가 손으로 안 써보고 1시간 정도 정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한글이나 워드로 이렇게 타이핑을 하셔서 보내주시는 거는 안 맞아요. 방향에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손으로 쓰는 거랑 워드로 쓰는 거랑 퀄리티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손으로 쓰는 것보다 항상 워드로 쓰면 훨씬 더 나아요. 수정도 좀 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자체도 훨씬 더 빠르게 글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계속해서 문서에 컴퓨터로 작성하는 거 익숙해져 있으시다가 손으로 직접 글을 써보시면 막상 내 마음처럼 글이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반드시 손으로 쓰셔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셔야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저희 직강생들은 다 붙잡고 앉아서 억지로 다 쓰도록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써서 다 내시면 되니까 혹시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내시면 안 되고요. 다음번부터 잘 써서 내야지. 다음번은 오지 않습니다. 다음번에 내가 더 잘 써서 그런 건 오지 않고 써서 내고 확인을 받아야만 그게 점점 나아지고 다음번에 더 잘 쓸 수 있거든요. 억지로라도 잔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일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네. 가끔 7, 8월 반이랑 9, 10월 반이랑 어떻게 다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7, 8월은 저희가 문제풀이 위주로 강의를 하게 되는 거고 9, 10월은 문제풀이가 아니라 모의고사예요. 현장에서 주로 모의고사를 보고 모의고사 풀이를 하고 그거 가지고 계속 진행되는 정말 주구장창 시험만 보는 반이 9, 10월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9월 달은 보통 주당 3개 정도씩 그래서 월요일 날 2개, 화요일 날 1개 이런 식으로 해서 모의고사 보시고 풀이하고 자료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쭉 한 8주 정도 진행을 하고 11월 달에는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추석에 안 쉬면 11월에 4번 수업할 수 있어요. 11월 반을. 근데 추석에 안 쉬긴 어렵잖아요. 쉬지 말까요? 그래서 11월은 아마 지금 그러니까 추석에 안 쉬고 11월이 3주가 나오는 것도 뭐냐면 저희가 광복절날 안 쉰다는 걸 가정을 했을 때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7, 8월이 원래 9주가 나오는데 9주 상관없이 8주 수업하고 바로 8월 상태에서 바로 9월 반을 들어가면 11월 달에 수업을 3번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2번밖에 못 해요.
수업 자체가.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번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7, 8월에는 휴강은 없습니다. 7, 8월에는 휴강은 없고 광복절에도 수업 똑같이 해서 총 8주 동안 또 뭐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가혹한 수업 일정인데 어쩔 수가 없는 게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월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11월은 주당 한 번 월요일에 한 번만 모의고사 저희가 현장에서 만나서 모의고사 한 개 보고 풀이하고 자료 확인하는 시간 가지게 됩니다. 참고하시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7, 8월 강의의 전체적인 흐름. 자, 오늘 개강이고요. 7월 3일. 내일 1회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다음 주 월요일 10일 날 1회 모의고사에 대한 첨삭을 다 받으시는 겁니다. 다 받으시게 됩니다. 그건 그냥 다 받으세요. 다 받으시고 이때부터 개별 상담이 있어요. 3주 동안. 그래서 두 번째 주 월화수, 세 번째 주 월화수, 그다음에 네 번째 주 월화에 거쳐서 1회 모의고사를 본 걸 가지고 개별 상담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3주차, 그러니까 17일, 18일을 보시면 18일 날 모의고사를 보죠, 또. 두 번째 모의고사를 보고 24일 날 2회 첨삭 받으시는 겁니다. 큰 그 과정이 보이시죠? 그리고 8월 되면 8월 1일 날 모의고사를 보십니다. 3회 모의고사. 그럼 거기에 대한 첨삭을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받으시고 또 그 주부터 3주 동안 상담이 진행되면서 종강. 종강이 아니죠. 종강이죠. 그렇게 해서 22일 날 기본적으로는 종강을 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9월반 개강은 28일 날. 8월 28일 날 개강을 하게 됩니다. 시험이 지금 얘기로는 일주일 정도 앞당겨질 것 같긴 한데 일주일은 정말 별거 아니에요. 정말 별거 아닌데 막상 이렇게 일정을 짜보면 당장 막 내가 공부할 시간이 확 줄어든 것 같고 막 되게 막 이렇게 그런 것 같은데 그때는 똑같아요. 그때는 일주일 더 하나 안 하나 큰 차이 없다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3페이지 교육학 공부 가이드가 있습니다. 다 알아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개강하는 날이기도 하고 높아심에서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7월 돼서 처음 강의를 지금 들으러 오셨잖아요. 썩 좋진 않을 거예요. 지금 기분이 막 희망에 부풀어 있거나 그래 난 상반기 동안 너무 잘했어. 지금부터 잘 정리하면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후회와 그죠? 지나온 상반기 6월 달까지의 날들을 떠올려 보면 막 가슴만 답답하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만 들고 막 내가 5월 달에만 정신을 차렸어도 내가 지금 이러진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고 오만 생각이 다 드는 정말 그 후회 시점이 되는 그때가 딱 7월 시작 시점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 그래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시험 준비를 하셨던 많은 선생님들이 잘 되었건 잘 되지 않았건 아쉬운 부분이 더 많이 보이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지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한 부분들도 있고 분명히 내 계획만큼 안 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해요. 저희가 지금 제가 지난달에 상담하면서 이 말씀 좀 많이 드렸었는데 이 시점이 되면 그 자괴감이라고 해야 되나?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라고 해야 되나? 막 그런 것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까? 이걸 왜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하는 공부 자체가 1년 안에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공부라는 걸 일단 머리로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게으르거나 내가 잘못했거나 뭘 못해서 공부가 힘든 게 아니라 원래 힘들어요. 저희가 대학교 4년 내내 전공 공부하셨죠. 그죠? 1, 2학기 안 하셨군요. 근데 표정이 또 수업은 들으셨잖아요. 강의가 있잖아요. 그럼 중간 기말고사 보시잖아요. 그러면 뭐 잘 되든 안 되든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교직 수업 같은 경우에도 뭐 짧게는 3년 정도 공부하시고 길게는 4년 내내 공부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내내 듣고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쌤들 생각해 보세요. 진도 나갈 때요. 책 한 권 정해서 진도 나가면 그 교직이든 전공이든 한 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 빼고 끝까지 다 나가는 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과목이? 별로 없어요. 저도 교직 과목 수업해봤지만 한 번도 없어요. 절대로 다 나가지 못해요. 진도 자체를. 그래서 일부 이렇게 발췌를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수업을 해도 되게 허덕허덕하면서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하는 공부 자체가 4년 내내 열심히 공부를 했던 그 내용들을 한 번에 다 모으고 심지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 더 많은 자료들을 1년 안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1년 안에 시험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라서 당연히 힘들고 당연히 계획대로 다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당연하다는 걸 일단 머리로 좀 이해를 하셔야,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불필요하게 자책을 하시거나 내가 뭐가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을,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힘든 공부라서 요 시점이 되면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게 더 많이 보여요. 그리고 못한 게 더 많이 보일수록 내가 열심히 한 건 사실 맞아요. 실제로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안 해서 안 한 것만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초반에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점점 알아지잖아요. 그러면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고 내가 이건 전에 전혀 못 썼던 건데 이제는 한마디라도 말을 쓸 수 있게 돼서 막 기뻐요. 그러다가 좀 지나면 내가 했는데 이건 왜 못 쓰지?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생겨요. 즉 내가 모르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자각이 생겨요. 근데 그때부터 정말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잖아요. 모르고 그냥 막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이건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 이건 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이런 식으로 구분이 생기게 되면서 의미 있는 공부들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시점이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 했지만 모르는 거, 그다음에 그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챙겨 나가시면서 하시면 되는 시점인 거고, 지금부터 공부가 더 잘 될 거예요. 상반기보다는 확실히. 월요일 달보다는 훨씬 더 잘 될 거예요. 분위기 자체도 좀 달라요. 공부하는 분위기 자체가 다들 좀 이렇게 그때보다는 확실히 한두 달 전보다는 좀 몰입해서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그냥 꾸역꾸역꾸역 하시다 보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후회하지 마시고, 지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시점이니까 마음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스스로에 대해서도 좀 많이 칭찬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가 첫 번째,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것.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리고 실제로 되게 중요한 게, 지금쯤 되면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다 아는 줄 아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실제로 내가 아는 줄 아는 경우도 있는데 해보면 막상 정확하게 다 모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는 것과 아는 줄 알았는데 모르는 것과 그리고 정말 모르는 것,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확하게 아는지를 파악하는 시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론 정리 사항,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 이제는 피하거나 미루시면 안 돼요. 선생님들 교육학 공부하시다가도 되게 고질적으로 자꾸 미루는 부분들이 있죠. 교수 이론 부분이라든지 행정 부분이라든지 평가라든지 그런 거 자꾸만 미루게 되고, 근데 그게 미루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그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한다고 해서 끝까지 알 수 있을까? 아마 중간에 까먹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간의 9단계도 아직도 안 외우고 계시잖아요. 지금 외워봤자 까먹는다고. 그다음에 악스, 세부, 기법들도 에이 그거 외워봤자 다 까먹어. 이러면서 나중에 외울 거야. 자꾸 미뤄두고 계신데 지금부터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외우고 또 보고 까먹으시더라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시험 때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확인하셔야 됩니다. 논술, 서술 수준의 정확한 파악, 내가 각 본문 단락, 개별 단락 하나하나를 얼마나 잘 쓸 수 있는지, 그다음에 서결은 지금부터는 서서히 양식화해 나가시면 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서론을 완벽하게 잘 써야지, 결론을 더 잘 써야지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일단 내가 생각을 하면서 쓰시긴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서론에서 써야 되는 부분들, 결론에서 내가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서서히 서술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론 정리, 정리 노트, 암기 노트, 핵심 교재 확보. 자, 정리 노트나 암기 노트를 스스로 만드시는 분들은 지금 시점에 완료가 되면 좋겠고, 혹시 만들고 계셨는데 아직 완료가 안 되셨다면, 자, 7월 안에는 반드시 끝을 낸다가 목표입니다. 8월까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만들고 있으면 7월달 안에 끝낼 것. 혹시 안 만드시는 분들도 있죠. 나는 자료, 개인 자료 따라 안 만들고 기본 교재나 이미 여기 나와 있는 서브노트와 같은 요약 자료들을 그냥 보면서 공부를 한다 하시는 분들은 안 만드셔도 돼요. 정말 굳이 따로 안 만드셔도 돼요. 근데 주변에 보면 누군가 만들고 있잖아요. 이 시점이 되면. 근데 내가 잘못했나. 앞에 미리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남들 보니까 다 자기 개인 자료 보고 있는데 나만 책 보고 있네. 내가 뭐 잘못된 건 아닐까?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공부는 다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걸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나요. 떨어져.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공부할 때 별로 안 만들어요. 개인자료 안 받는 스타일이고, 만들어져 있는 교재들을 그냥 체크해서 그걸 더 많이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만드신 분들이 그럼 만든 게 시간 낭비인가? 전혀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 그러니까 학습 양식 저희가 공부하잖아요. 인지 양식은 다 다르다고. 내가 만들어야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그거 만드는 시간에 한 번 더 보는 게 좀 더 나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걸 휘둘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시점인데 막 휘둘리고 싶어요. 안 그래도 팔랑귀인데 시험 치면 다 팔랑팔랑해지죠. 뭐 하고 있다가 누가 막 뭐라고 얘기하면 그런가? 나만 틀렸나 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마시고 괜찮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주로 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내가 만들든 아니면 교재든 그러니까 가끔 그것도 물어보세요. 서브노트를 봐야 돼요? 아니면 기본 교재를 봐야 돼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보고 싶은 거 보세요. 그다음에 내가 보기 편한 거 보시면 돼요. 나는 좀 많은 자료들을 좀 더 많이 읽으면서 이해하면서 키워드를 그냥 보는 게 좋다. 그러시면 기본 교재 보시면 돼요. 좀 무겁지만 들고 다니시면서 보시면 되는 거고, 나는 글이 너무 많은 게 싫고 더 요약된 게 좋다. 그럼 서브노트 주로 보시면서 부족한 게 있으면 메모지 붙이거나 필기 좀 더 해서 그거 보시면 되잖아요. 정말 편한 대로 보시면 돼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 선생님들 또 자료 만들어서 가끔 저한테 보여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서 공부하면 되겠느냐고 개인이 만드신 서브노트도 보여주시는데 그거는 너무 길지 않게 기본적으로 너무 길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가끔 보면 의욕이 넘치셔가지고 만들어 오시는데 한 챕터 페이지가 막 30-40페이지씩 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책이에요. 교재인데 그냥 자기 글로 썼어요. 그래서 아니 그럼 교재 진짜 맨날 교재를 보시지 이걸 왜 굳이 다시 쓰셨냐고. 그러게요. 그때는 몰랐다고. 근데 쓰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굳이 따로 자료를 만드는 이유는 책 보기가 부담스럽고 내가 주로 보고 싶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불안감 때문에 자꾸 내용이 많아지게 되는데 큰 뼈대 그다음에 핵심 키워드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책 펴면 다 있으니까. 기억이 안 나면 책 옆에다 놓고 보고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귀찮아가지고 내가 다 써야지 안 본다고요. 자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안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해서 빨리 7월달 안에 끝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표는 70% 지금 암기의 수준은 핵심 키워드의 70%가량을 내가 완성을 하겠다가 7, 8월의 목표가 되시면 괜찮습니다. 5, 6월달에도 제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렇다고 뭐 7, 8월이 됐다고 갑자기 80%가 되고 90%가 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진 않아서 요 시점 7, 8월의 목표는 70% 정도를 목표로 하시고 이제 9월 달에 넘어가면 조금 힘을 내서 우리 80% 정도까지 해보자. 그럼 시험 때까지 100%가 될 수 있느냐? 100%는 안 됩니다. 시험 공부에서 100%를 목표로 물론 잡기는 잡지만 마지막에 끝까지 가도 보다 보면 어머 이거는 봤는데 금방 까먹네. 1시간 전에 봤는데 또 까먹었어. 그런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시는 거예요. 계속 시험 전날까지 계속 보시는 거니까 전혀 편하지 않지만 이야기 분위기가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논술 쓰기. 일주일에 완결된 논술 1개, 개요 1개 정도면 충분하다. 아니, 이렇게까지 써야 되나? 라고. 그쵸. 일주일에 논술 1개 또는 개요 1개.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저희가 어쩔 수 없이 2주에 한 번은 모의고사를 보시기 때문에 완결된 논술을 하나 쓰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문제집에 지금 간단하게 개요 쓰기만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예습하시다 보면 일주일에 몇 개 정도씩은 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희 커리큘럼 쭉 따라가시게 되면 수업을 위한 예습을 하셨고 그 다음에 수업을 빠지지 않고 나오셔서 모의고사를 보셨고 그 다음에 복습을 어느 정도 하셨으면 지금 해야 되는 논술, 서술 정도는 큰 무리 없이 쭉 이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7, 8월이 되면 의욕이 넘치는 시기이기도 한데 의욕은 넘치는데 전공 부담 때문에 교육학을 생각만큼 많이는 못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 밸런스를 지금부터는 좀 찾아 나가셔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많이 보세요. 교육학 공부를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되느냐. 7, 8월부터는 공부가 된 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내가 공부가 된 정도에 따라서 다르고 교육학 정리가 좀 빠르게 끝나시면 끝나실수록 전공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기가 더 빨리 오거든요. 그래서 70% 이상 실제로 암기가 됐다 하시는 분들은 교육학 시간을 저는 줄이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6월 정도까지는 저희가 월, 화 일주일에 7일이 있으면 하루는 쉬시고 6일을 공부를 하면 하루는 쉬셔야 돼요. 쉬셔야 되는데 하루 풀로 쉬시는 게 너무 죄책감이 있으시면 정말 확실히 한 7, 8시간 정도는 확 쉬시고 나머지 몇 시간만 공부하시는 정도? 근데 가급적이면 하루는 쉬시는 게 좋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후반부에 가면 쉬고 싶어도 조금, 근데 아주 후반부가 되면 그 컨디션 조절을 하셔야 되니까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 근데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몸이 그렇게 생각만큼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더 큰 병이 나거나 아파서 쓰러져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괜찮은데 책을 볼 수 없는 상태라서 되게 막 안타까워하면서 며칠씩 누워 계시면 정말 막 안에서 천불이 막 치솟거든요. 해야 되는데 지금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지금 아파서 누워서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 정말 더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되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셔야 되고 그래서 한 4일 정도는 전공을 하시고 이틀 정도는 교육학을 집중해서 공부를 하자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시다가 지금 내가 한 70% 이상 도달한 것 같다. 어지간한 키워드들은 일부 항목들을 제외하고는 정말 잘 기억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공부 시간을 줄여서 매일 조금씩 하는 걸로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는 시점에는 저희가 월화 강의가 1시 반이면 끝나잖아요. 1시 반이면 끝나고 뭐 화요일 날 특강이 있더라도 그게 한 3시 안에는 끝나게 되니까 3시 정도에는 끝나게 되니까 그때부터 그 수업이 끝날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시간에서 2시간 안에 복습을 끝내시고요. 월화는 공부 더 이상 교육학은 안 하시는 거. 복습이나 예습을 하시고 그냥 끝. 한두 시간 안에 끝내고 그냥 교육학은 끝. 나머지는 전부 다 전공. 그 다음에 다른 날. 그러면 수, 목, 금, 토가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 쉬고 수, 목, 금을 공부를 한다. 그건 쌤들 일정에 따라 다 다릅니다. 꼭 일요일 날 쉬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토요일 날만 안 쉬시면 돼요. 앞으로는. 토요일 날은 가급적 안 쉬시는 게 좋고 다른 날들은 크게 뭐 쉬는 거 얼마든지 다르게 배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날 뭐 수, 목, 금, 토를 공부를 한다 그러시면 수, 목, 금, 토에 오전에 한 2시간? 3시간 정도만 교육학을 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전공. 그렇게 하시는 게 전공 공부 시간이나 양도 좀 늘게 되고 그러면서 교육학은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유지예요. 유지를 하면서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중요한 항목들을 조금 더 걸러서 암기를 하는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면 매일매일 조금씩 하시는 것도 큰 무리가 없는 패턴이 될 겁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가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그래도 되는 시점인지 아니면 교육학을 아직은 이틀을 좀 더 봐야 되는 시점인지. 그러니까 날짜를 나눠서 보는 이유는 많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몰아서 하면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 거랑 상관없이 내가 좀 더 많이 볼 수 있고 한 번에 더 많은 양들을 볼 수가 있어서 더 많은 공부. 그러니까 공부의 시작에는 좀 더 몰아서 많이 하는 게 좋고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몰아서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분산해서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다. 그렇게 보니까 쌤들 지금 공부하신 상황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급적이면 7월 한 달 정도까지는 이제 이틀 정도 공부하시는 걸 유지하셔도 괜찮겠지만 8월은 약간 과도기라고 볼 수 있고 9월 달 넘어서는 시점부터 해서는 이제 매일매일 조금씩 하시는 걸로 바꾸시는 게 좀 더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쌤들한테 궁금하잖아요. 내가 지금 공부가 어느 정도 됐는지 얼마만큼 내가 학습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니까 간단한 진단평가를 볼 겁니다. 보통 저희가 첫 시간에는 진단평가를 해요. 진단평가를 하는데 갑자기 되게 당황스러우시죠. 진단평가라니 들은 적이 없는데 갑자기 늘 첫 시간엔 진단평가를 예고 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시작하시는 건 아니고요. 좀 이따 볼 건데 문제 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한 60개 정도. 왜냐하면 전 범위니까 전 범위고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답을 쓰시고요. 바로 진단평가 보고 나서 제가 풀이를 할 거예요. 풀이를 해가지고 키워드들을 한 번 더 쭌쭌쭌 잡아 정리를 할 거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진단평가를 오늘 걷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걷지는 않을 거예요. 참 걷을까도 생각했어요. 근데 첫 시간인데 너무 가혹하지 않나. 내일 모의고사를 걷을 건데 뭐 이러면서 그거는 쌤들이 가지고 가시고 대신에 언제 가지고 오시느냐 하면 저희가 첫 번째 상담할 때 첫 번째 모의고사 첨삭 받으신 답안지와 진단평가 결과지를 같이 가시고 오셔서 간단하게 지금 학습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가지면 재밌겠죠? 재밌죠? 재밌게 생각하세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하는 거잖아요.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7월쯤 되면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을 하기에도 이미 좀 늦었죠. 그럴 거면 좀 미리 결정을 해서 좀 놀았어야 되는데 이 시점이 되면 진짜 이렇게 내릴 수가 없어요. 그냥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즐겁게 어차피 하는 공부인데 즐겁게 합시다. 그리고 어차피 하는 공부인데 합격해야죠. 합격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맞춤법 나와 있는데요. 소리가 너무 컸어요. 죄송해요. 작게 할 거라고 어우. 맞춤법 오늘 보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저희 수업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1월 달부터 강의할 때마다 첫 시간에 항상 맞춤법을 봐왔어요. 근데 거의 안 틀리세요. 로서만 빼면. 로서 쓰시면서 헷갈리시면 제발 부탁인데 쓰지 마세요.
로서 로스 안 쓰셔도 얼마든지 말이 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헷갈리면 로서 로서가 헷갈리면 서나 썰을 빼보시고 말이 되면 빼고 쓰시고 말이 안 되면 다른 말을 쓰세요. 그래서 확신이 있으실 때는 로서 로서를 쓰시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추상적인 그 단어를 쓰실 때 로서 로서를 활용하시게 되면 보통 틀려요. 대부분의 경우 틀리기 때문에 그 정도만 조심하시면 고질적인 맞춤법 문제는 아마 없지 않겠나. 근데 여기에 중요 맞춤법 원리들은 나와 있으니까 보실 때 복습하실 때 혹시 내가 좀 자신감이 없다, 맞춤법이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20페이지에 논술 쓰기의 기본 나와 있네요. 7월이 되면 아마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일 저희가 모의고사 볼 거잖아요. 혹시 모르는 마음에 기본적인 사항만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론을 쓰실 때 서론은 문제를 제기하는 거다. 그래서 서론을 쓰실 때 지켜야 하는 형식. 자, 논의할 문제를 분명히 제시할 것. 가끔 보면 이렇게 되게 두루뭉실하게 뭉쳐가지고 그 은근슬쩍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긴 글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완전히 학술적인 글이라기보다는 나의 느낌이나 감상을 중심으로 서론을 도입을 할 때는 약간 추상적이고 뭉뚱그린 도입도 나쁘진 않은데 우리는 그렇게 여유가 있는 글은 아니거든요. 글을 읽었을 때 이 글이 뭘, 왜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을 왜, 자, 무엇을 어떻게, 어디까지 어떻게, 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를 포인트로 해서 서론 부분에 중요 키워드들을 좀 더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문제만 제시를 하면 너무 심심하니까 너무 단순하게 짧게 끝날 수도 있으니까 문제를 분명하게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거. 논의의 필요성입니다. 논의의 필요성. 알고는 있는데 잘 안 되죠. 보통은 이 논의의 필요성을 쓸 때 주제의 중요성을 씁니다. 중요하니까 냈겠죠. 문제 주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글을 쓰라고 하는 주제는 안 중요한데 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출제하는 사람들이 쓰라고 했겠죠. 그럼 해당 주제는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면 이러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현재 우리 교육에 있어서 이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라는 식으로 주제에 대한 타당화를 해주시고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할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그게 서론이 되는 겁니다. 멋지게 안 쓰셔도 돼요. 막 느낌표나 물음표로 문장이 안 끝나셔도 되고 오히려 그렇게 끝나면 되게 관심을 쓸데없이 많이 끌게 되기 때문에 아, 이 사람 얼마나 잘 쓰는지 한번 읽어볼까? 이런 마음으로 읽는단 말이에요. 되게 나쁜 건 나쁘다기보다는 쓸데없이 주의를 끌 수 있는 서술 중에 하나가 결론을 제가 최근에 몇 번 봤는데 결론 쓰실 때 마지막 문장이 물음표로 끝나는 글이 있었어요. 이건 굉장히 도발적인 다시 읽어야 되나 이 글을 이런 기분으로 했는데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그걸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건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겠나.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느낌표가 서론 부분에는 가끔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썩 좋진 않아요. 너무 주의를 끌어요. 한 번 정도는 쓰시는 건 괜찮은데 막 끝없이 하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막 너무 강하게 쓰시게 되면 그 감정이 너무 강하게 이렇게 막 들이닥칠 수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좀 무난하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썩 좋은 이야기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쓰는 논술은 너무 주의를 끄는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 채점자들의 강한 주의를 끌기보다는 무난하게 큰 문제 없이 서결은 넘어가고 본문에서 중요 키워드들이 의미 있게 딴딴딴 찾아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형식에 따라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서론 쓰실 때 첫 문장이 안 써진다고 그 빈 종이 위에서 막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시면서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쓰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채점자들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쓰시면 됩니다. 자, 본문을 쓰실 때는 두 번째 한 문단에 하나의 주장과 이야기를 한다. 제발 단락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배점 부분을 보시면 배점 단위가 보통은 지금 4개로 주어져요. 그러면 본문은 몇 개 단락이다? 본문은
4단락으로 구성이 돼야 돼요. 단락 구분의 기준은 들여쓰기와 줄바꿈입니다. 들여쓰기와 줄바꿈. 우리가 쓰는 글은 원고지가 아니고 이런 유선지에다가 쓰고 있죠. 그러니까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 단락이 시작을 하게 되면 확실히 내가 여기서부터 새 글이다, 새 단락이다, 여기서부터 새 단락이다라고 하는 걸 티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나 혼자 아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들여쓰기를 했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들게끔 보통 내가 쓰는 글씨로 3-4글자 정도를 쓸 수 있는 공간을 비워두시고 여기서부터 글을 시작을 합니다. 가끔 보면은 우리가 원래는 한 칸이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정말 한 글자 정도 딱 들여쓰게끔 들여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몰라요. 나만 알아요. 읽는 사람은 절대로 들여쓴 것처럼 안 보입니다. 그래서 3-4글자 정도. 그래서 쫑쫑쫑 글을 쓰시고 그 다음에는 띄어쓰기를 해야 되든 안 해야 되든 여기 줄바꿈을 하지 않는 한은 그냥 앞에다 붙여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쓰시고 쓰고 나서 자, 여기에서 글이 끝났잖아요. 그럼 새 단락이 시작을 하실 때만 요 부분을 비워둡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이걸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 단락 내에서도 새로운 문장이나 아니면 내용이 약간 전환이 된다 그러면 줄바꿈을 해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새 단락이에요. 줄바꿈을 하면 새 단락으로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완전히 새 단락이 아닐 때는 여기를 비워두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새 단락이 시작할 때만 이 부분을 들여서 써주시면 아, 여기서부터 지금 새 단락이구나. 그리고 본문은 배점 단위에 따라서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시면서 줄바꿈과 들여쓰기를 하시면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끔 들여쓰기와 줄바꿈을 하시면서 중간에 한 줄씩 비워놓고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서론 끝나고 나서 한 줄 비우고 본문 여기서 시작하고 끝나고 나서 한 줄 비우고 그다음 여기서 시작하고 이러시는 경우들이 그거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붙여서 쓰고 싶으면 들여쓰기와 줄바꿈만 확실하게 하시면 그냥 붙여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일단 줄을 한 줄 비워놓고 쓰시는 걸 규칙으로 잡았으면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그걸 일관되게 쓰셔야 된다고요. 어디는 비워놓고 어디는 붙여놓고 이러면 그거는 이제 이게 지금 새 단락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게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정확하게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서 서, 결 사이는 한 줄씩 비우고 본문은 이어서 쓰면서 들여쓰기랑 줄바꿈으로만 구분해야지 하신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별로 좋지는 않고요. 좋지는 않고 내가 한 줄씩 비워두고 싶으면 모든 단락이 시작될 때마다 한 줄씩 비우는 게 맞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다 붙이시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보면 번호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번호 안 씁니다. 번호는 기본적으로 안 쓰는 게 안전합니다. 저희가 지금 한 문제잖아요. 한 문제 안에 하나의 완결된 글 안에 그 주제를 가지고 글을 논의하는 건데 가끔 보면 그 배점 단위가 지금 4개, 하나, 둘, 셋, 4개로 주어져 있으니까 각각의 본문 앞에다가 1, 2, 3, 4 이런 식으로 붙이시는 경우들도 있고 서론 앞에 1 서론 그다음에 2 해서 뭐뭐 이런 식으로 실제 주제 제목을 소제목을 쓰고 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별로 좋은 서술 방식은 아니에요. 이 정도로 쓰시면 글이 되게 길어야 되거든요. 되게 길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누가 봐도 이건 서론이구나. 누가 봐도 이건 본문이 시작하는 이야기구나. 이런 식으로 내용적으로 구분되게끔 서술하시는 게 좋지. 번호는 안 다시는 게 좋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장점 3가지를 쓰세요 라고 본문에 하나에 문제가 나와 있었어요. 그럼 그거를 단락 안에 쓰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쓰시는 분들이 있느냐 하면 장점 3가지가 있다. 1. 장점 뭐. 그 다음에 2. 장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말 소번호를 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3가지를 썼다라고 하는 걸 티를 내주겠다고. 아,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좋지 않고 이어서 쓰는 글에서는 중간에 번호를 넣거나 하지 않아요. 뭐 괄호든 동그라미든 안 하는 게 원문자든 안 넣는 게 맞습니다. 3가지를 티를 내고 싶으면 첫째 어떤, 둘째 어떤 이렇게 글로 쓰시는 거지 번호로 숫자를 다는 경우는 없으니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쓰시고 문단, 개별 본문의 문단을 쓰실 때는 가급적이면 2갈씩이 좋습니다. 즉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문단 초반에 확실히 드러나고 나머지 서술은 그것과 관련되는 부연, 부가적인 서술이 되면 좋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는 큰 주제를 중심으로 글을 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주제가 주어졌을 경우에는 해당 주제에 대한 개별 논의가 매 단락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큰 주제가 주어진 게 교사의 필요 역량이라고 하는 게
큰 주제로 주어졌고, 개별 주제로 여기에서 뭐 철학, 개별 논의 항목으로, 그 다음에 과정, 보통 나오는 부분들이 이러니까, 그 다음에 심리, 행정, 이런 게 문제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단락을 구성해서 쓰고 나셔서 초반부에 도입할 때도 이 철학과 관련되는 문제가 교사의 필요 역량이랑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간단히 써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건 필수는 아니에요. 이건 필수는 아닌데, 자, 단락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주제 논의가 꼭 들어갑니다. 해당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철학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에서 잘 실천하기 위한 혹은 구현하기 위해서 교사한테 필요로 하는 역량에는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요구한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매 단락 마무리 부분에 반드시 주제 논의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매번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끔 이걸 서론이나 결론 부분에만 서술해도 되지 않겠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건 주제가 아니죠. 주제가 아니고 본문에서 다뤄지지 않는 주제가 어디 있습니까? 서결은 형식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고, 이 글의 주제가 A다. 그럼 이 A와 관련된 이야기는 서본결에 반드시 계속해서 나타나야만 하는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자, 4번 중요합니다. 문장을 짧고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길어지지 않게, 짧게, 어렵지 않게. 자, 글을 읽는 사람은, 그러니까 선생님들 글을 쓰실 때 마인드를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내가 설명을 해준다라는 마음으로 글을 쓰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좀 이상하게 쓰면 반드시 이해를 못할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쓰셔야 돼요. 내가 좀 이상하게 써도 읽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까? 그런 일은 없어요. 채점자들이 애초에 그래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라기보다는 현직에 있으신 교사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채점을 하는 경우는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면 글은 최대한 쉽고 분명하게. 고득점 받으셨던 분들도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가끔의 복기해 놓은 답안들 보면 되게 이해가 안 되는 답안들이 있죠. 어떻게 그런 글이 저런 높은 점수를 받았을까? 초등학생이 쓴 것 같아요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그게 글을 못 썼다, 유치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글이 잘 읽히는 거예요. 중요 사항들이 쏙쏙 눈에 들어오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니까 쉽고 간결하게 쓰시는 거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 부분. 결론에서 지키셔야 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서 다루지 않는 새 주제를 크게 다루지 않는다. 제가 최근에 이걸 많이 보진 않는데 가끔 결론 부분에 그렇게 쓰신 분들이 있어요. 교사의 필요 역량이라는 주제를 주고 철학, 과정, 심리, 행정 문제를 냈잖아요. 그럼 내가 본문에서 이 얘기를 막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고 나면 결론에다가 꼭 어떻게 쓰시냐 하면, 자, 내가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봤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교사에게 필요로 하는 역량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내가 본문에 썼던 내용 완전히 부정하는 거. 그거 말고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인데 그거는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중요하게 봤고 이건 말고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다른 영역들이 있다. 요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너무 구체적으로 이거 말고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었던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 결론에서 강조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되면 좋은 접근은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결론에서는 본문에서 다루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것만 지키시면 되고 나머지는 본문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 주시고 마지막에 제안. 그러니까 교사들이, 그러니까 학교가,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참 좋겠다. 요런 정도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결론 쓰실 때는 대부분 다 정신이 없으신 상태이고 되게 급하게 막 시간 안에 써야 해 이런 마음으로 막 쓰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요. 다들 잘 쓰시긴 쓰세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논술, 서술 하실 때 어떤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하는지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희가 오늘 수업을 할 때는요, 큰 구성은 지금 첫 번째 시간에 강의에 대한 안내, 그다음에 이 시점에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확인을 했고, 두 번째 시간에는 진단평가를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풀이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세 번째 시간부터는 문제 풀이를 할 건데 아마 진단평가를 하고 풀이를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서 지금 진단평가는 제가 한 25분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시험을 보시는 거 60문제에 대한 그 풀이는 한 25분 정도 쌤들이 직접 푸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풀이를 제가 조금 그거보다는 조금 더 길게 할 거기 때문에 약간 그 말씀드렸던 부분과는 조금 다르게 이어서 진행이 될 수는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셨다가 진단평가
같이 준비하도록 할게요.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진단평가 무섭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괴롭히지 않으니까 겁내지 마시고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